서울 야시장은 한강변을 따라 길게 뻗어 있었고 은은한 노란 불빛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활기차면서도 소박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불빛 아래 상인들의 분주한 삶, 손님들의 발걸음,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고단한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호객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리고 수레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겹쳐 울렸다. 민호에게 이곳은 지난 4년 동안 야시장 경비원으로 맺어온 세상이었다. 그는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이곳에서 벌어지는 많은 삶의 이야기를 목격한 증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야시장 주변을 순찰하며 삶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달 마렵이 되자 찬바람이 불어와 야시장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았다. 옷가게를 지나던 민호의 귀에 시장 한 구석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김 여사였다. 시장에서 가장 큰 잡화점을 운영하며 깐깐한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 아이, 저리 가, 누가 여기 서 있으라고 했어. 김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마른 체구에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옷을 입은 지은이가 좌판 옆에 쭈뼛쭈뼛 서 있었다. 민호는 곧 소녀의 두려워하면서도 굳건한 눈빛을 알아챘다. 지은이는 근처 노점상에서 빵 한 조각을 구걸했을 뿐이었지만 거절당했을 뿐 아니라 밀쳐 넘어지기까지 했다. 주변 사람들은 호기심과 냉담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소녀를 쳐다봤다. 몇몇은 수근거렸다. 또 거지네. 여기 장사하는 곳이지. 구걸하는 곳이 아니야. 저런 애들 보면 괜히 싫어. 아무것도 안 하고 먹으려고만 해. 민호는 그 광경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멸시받는 광경에 익숙했지만 그런 일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저항감이 들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세요. 김 여사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김 여사는 민호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민호 씨.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저런 거지는 시장만 더럽힐 뿐이에요. 저런 애 때문에 손님들 다 떠나겠어요? 민호는 지은이를 일으켜 세웠다. 지은이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말했다. 아저씨. 그냥 조금만 먹을 거 달라고 한 건데요. 너무 배고파요. 작지만 간절한 목소리가 마음을 울렸다. 민호는 지은이의 눈을 보며 고통과 외로움을 느꼈다. 김 여사는 막무가내였다. 당신이 저 아이 안 쫓아내면 내가 이 씨한테 말해서 당신 해고시킬 거예요. 어서 선택해요. 일자리를 지킬 건지, 저 아이를 보호할 건지. 민호는 압박감을 느꼈다. 시장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옆에서 빵을 팔던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 여사님, 그만하세요. 제발 좀 봐주세요. 저 아이가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요. 빵 한 조각 주면 어때요? 그러나 김 여사는 박 여사를 쏘아붙였다. 박 여사님, 착한 척 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시장 망치는 거예요. 야시장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민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은이가 의지할 곳 없는 짐승처럼 쫓겨날 것을 알았다. 그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민호는 김 여사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이는 그냥 빵 한 조각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불편하시다면 제가 사주겠습니다. 그 말에 김 여사는 더욱 화를 냈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돈을 꺼내 박 여사에게 빵 한 개를 사 지은이에게 건넸다.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배고팠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먹어. 아무 걱정하지 마.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야. 민호의 말에 시장의 긴장된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김 여사는 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호가 고립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 후 민호는 지은이를 경비초소 근처 구석에 머물게 했다. 그곳에서 지은이를 관찰하고 보호할 수 있었다. 그는 지은이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몇 마디 격려의 지은이는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 여정이 고통과 상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에 놀랐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야시장에서는 평소처럼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어젯밤 일들이 빠르게 퍼져나간 듯했다. 민호가 거지 소녀를 보호한 이야기는 상인들의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다. 김 여사는 잡화점 앞에서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웃기는 일이야. 경비라는 사람이 내 말에 대들다니. 저런 경비는 시장 망치기밖에 더 하겠어.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근처에서 과일을 팔던 상인이 덧붙였다. 김 여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런 거지 애들로 시장이 채워지면 누가 오고 싶겠어요. 몇몇은 침묵했지만 김 여사의 존재 때문에 감이 나서서 민호를 옹호하지 못했다. 지은이는 경비초소 근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려 애썼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호는 가까이 서서 침착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만 그에게 쏟아지는 반대 물결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잠시 후 김 여사가 지은이에게 다가와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 꼬마야, 여기서 뭐해? 다른 데 가서 구걸해. 우리 시장 더럽히지 말고. 지은이는 고개를 들었다. 당황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지은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김 여사는 지은이 옆에 있던 낡은 가방을 낚아채더니 더럽다는 듯이 높이 들어 올렸다. 이거 도둑질한 거지. 이런 거 우리 시장에 두고 볼 수 없어. 매몰찬 말에 지은이는 눈물을 터뜨렸다. 민호는 재빨리 다가가 차분하지만 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김 여사님, 어린아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 아이는 단지 빵을 조금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 행동은 너무 심하세요. 김 여사는 민호를 노려보며 화를 냈다. 민호 씨,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경비 일은 질서 유지하는 거지. 거지 보호하는 영웅 노름이 아니잖아.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저 애가 불쌍하긴 하지만 김 여사님 말도 일리가 있어. 거지들이 돌아다니면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갈 거야. 민호 씨, 저 애를 옹호하다가는 곧 쫓겨날걸. 민호는 그에게 쏟아지는 압박을 느꼈지만 냉소적인 말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김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불편하시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민호의 말에 시장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주변 사람들은 동조하든 반대하든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다. 김 여사는 공개적인 도전에 분노하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좋아요.
그럼 당신이 책임져요. 내가 이 씨한테 말해서 당신이 경비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두고 볼 거예요. 김 여사는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났지만 민호와 지은이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김 여사가 가고 시장은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 빵을 팔던 박 여사가 민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항상 좋은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심하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더 큰 갈등을 유발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옆에 앉아 민호를 올려다보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아저씨, 저 때문에 곤란해지시면 저는 갈게요. 아저씨가 저 때문에 벌 받는 거 싫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몸을 굽혀 지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너를 외면하는 일은 없을 거야. 올바른 일을 외면할 수도 없고. 무서워하지 마. 내가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줄게. 민호의 말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확신을 주었다. 곧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그는 꿋꿋이 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호는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 무렵 김 여사는 시장 관리자 이 씨를 만나 민호의 일에 대해 보고했다. 상인들과 민호 사이의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시장은 점점 한산해졌다. 낡은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이 아래로 드리워져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풍경을 연출했다. 민호는 지은이 옆에 앉아 조용히 소녀를 지켜봤다. 작은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다. 지은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민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은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 괜찮다면 내게 이야기해줘. 내가 판단하지 않을게. 그 말에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은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말은 민호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민호는 침묵하며 소녀가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기다렸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었어요. 매일 힘들게 일해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러다 엄마가 병에 걸리셨고 저는 엄마를 돌보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는 숨을 크게 쉬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억과 마주할 용기를 내려는 듯했다. 지은이는 엄마가 노점상이었으며 매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신을 키웠다고 했다. 그러나 과로로 인해 심각한 병에 걸렸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병이 악화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엄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절대 쓰러지면 안 돼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목이 메었다. 그는 지은이의 눈을 보며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다. 지은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할머니랑 살았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지만 점점 약해지셨어요. 할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할머니를 도우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할머니도 저를 두고 가셨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부자이셨는데. 하지만 아저씨는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에도 오지 않았고, 할머니가 아저씨를 만나러 가라고 하셨는데, 아저씨는 저를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문을 닫고 저를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하셨어요. 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은이의 말을 듣고 말을 잃었다. 그는 지은이가 겪었던 고통을 헤아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니?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아저씨는 필요 없어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면? 저도 빌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지만 그녀의 강인한 의지 역시 드러났다. 민호는 지은이를 보며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며 엄마를 도왔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옆에 엄마가 있었다. 지은아,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정말 용감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여기 있잖아. 너는 강해. 엄마랑 할머니는 너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지은이는 민호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이해와 위로를 받은 것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거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민호는 침묵을 깨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게 있으면 내게 말해줘.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울게.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의가 민호를 공경에 빠뜨릴까봐 두려웠다. 마치 오늘 아침 시장에서 벌어진 일처럼.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희망을 품었다. 오래전부터 잊었던 희망을. 아저씨. 지은이가 망설이며 말했다. 사람들이 아저씨 미워하면 어떡해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내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지은아.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자신의 양심에 떳떳해야 한다는 거지. 그 말은 지은이의 작은 마음을 밝게 비춰주었다. 그녀는 앞날에 가시밭길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민호와 지은이는 별빛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은 오늘 내린 결정이 자신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시장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상인들은 모여서 수군거렸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경계와 냉소가 섞인 시선이 느껴졌다. 김 여사는 잡화점 앞에서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했다. 우리 시장이 언제부터 거지 애들하고 그런 애들 편드는 경비까지 받아들이는 곳이 됐어. 시장 관리자는 대체 뭘 하는 거야? 이래서 누가 장사하고 싶겠어? 김 여사의 말은 사람들의 속삭임에 불을 붙였다. 맞아.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 저런 경비는 질서 유지할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일에만 신경 쓴다니까. 민호는 침착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른 마음을 무겁게 했다. 박 여사의 가게를 지나갈 때 박 여사는 민호를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
그냥 옳은 일을 하세요. 남들의 악의적인 말에 흔들리지 말고요. 박 여사는 30년 이상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여인이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진지한 마음으로 말했다. 민호 씨,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봐. 당신이 아니면 누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겠어. 박 여사의 말은 민호에게 힘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후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했다. 하지만 민호는 앞으로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알았다. 오후가 되자 시장 관리자 이 씨가 나타났다. 그는 냉정한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다. 이 씨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김 여사에게 불려갔다. 이 씨, 저 경비,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시장을 어지럽히고 손님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 사람 당장 해고해 주세요. 김 여사는 승리를 확신한 듯 단호하게 말했다. 이 씨는 민호를 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민호 씨, 여기서 경비로 일한 지 꽤 됐지. 그런데 어젯밤 일은 뭐지? 정말 거지의 편을 들었던 건가? 민호는 침착하게 답했다. 네, 그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그 애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든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호의 답변에 이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김 여사를 보고 다시 민호를 쳐다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상인들의 이익을, 다른 한쪽에서는 민호의 정의감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김 여사는 재촉했다. 이 씨가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서 다들 불만이 많을 거예요. 손님들이 이런 모습 보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민호의 동료 재현이 망설이는 듯했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다. 이 씨, 민호 씨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재현의 말은 잠시 모두를 침묵하게 했다. 하지만 곧 김 여사가 비웃었다. 둘 다 장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네? 여긴 시장이지 자선단체가 아니야. 이 씨는 한숨을 내쉬며 큰 압박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민호를 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 두 가지 선택권을 주겠네? 그 아이를 시장에서 내보내든지, 자네가 알아서 해고 신청서를 쓰든지. 결정하게. 그 말은 민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자신의 집과 같았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민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이 씨를 보며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떠나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의 답변에 이 씨는 놀랐다. 이 씨가 말을 하기도 전에 박 여사가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 씨, 민호 씨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시장에는 돈만 아는 차가운 사람보다 민호 씨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박 여사의 말에 시장은 침묵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두고 봐요. 착한 일 해서 뭐가 좋은지. 김 여사가 떠나자 민호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호는 지은이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지은이는 근심 어린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지은이를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다. 아저씨, 혹시 저 때문에 아저씨가 곤란해지면 저 혼자 떠날게요. 아저씨가 저 때문에 해고되는 건 싫어요. 작지만 간절한 지은이의 목소리가 민호의 귀에 울렸다.
민호는 지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은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나는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게. 민호의 말은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것이다. 그때 김 여사가 이 씨를 찾아가 상황을 보고했다. 상인들과 민호 사이의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밤이 깊어 시장은 한산해졌고 낡은 가로등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나와 평소와는 다른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호는 지은이 옆에 앉아 소녀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작고 슬픔으로 가득했다. 지은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작은 손으로 옷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민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지은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말했다. 급할 거 없어. 할 수 있다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널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게. 민호의 말에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잠시 후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말은 민호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민호는 침묵하며 소녀가 계속 말하길 기다렸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었어요. 엄마는 매일 힘든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하지만 그러다 엄마가 아프셨어요. 저는 엄마를 돌보려 노력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지은이는 숨을 크게 쉬었다. 마치 슬픈 기억을 감당할 용기를 내는 듯했다. 그녀는 엄마가 노점상이었고 매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돈을 벌어 그녀를 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로로 심각한 병에 걸렸고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엄마는 항상 제게 지은아, 무슨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은이의 눈을 보며 그녀가 겪은 고통과 상실을 느꼈다. 지은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지만 몸이 점점 약해지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를 도우려 애썼는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아빠는 돈이 많지만 저를 찾지 않으세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아빠를 만나러 가라고 하셨지만 아빠는 저를 쳐다보기만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마치 제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문을 닫으셨어요. 민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지은이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소녀를 더 이상 상처 입히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를 다시 만나고 싶니?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목이 메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더 이상 아빠는 필요 없어요. 아빠가 저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빌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비범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민호는 지은이를 보면서 강렬한 공감대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면서 엄마를 도왔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엄마가 곁에 있었다. 지은아,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정말 용감해.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여전히 강인해. 내 엄마랑 할머니가 너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지은이는 민호를 올려다봤고 그녀의 눈은 감사함으로 빛났다. 아마도 그녀가 낯선 사람에게서 따뜻함과 위로를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둘은 잠시 동안 침묵했다. 바람이 불어와 거리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멎은 듯했다. 민호는 고요함을 깨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해줘. 나는 많은 것은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너를 도울게.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모호한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의가 아저씨를 골치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다. 오늘 아침 시장에서 있었던 일처럼 말이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아저씨, 저 때문에 아저씨가 공경에 처하면 어떡해요?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한 가지를 배웠어. 지은아. 올바른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중요한 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사는 거야. 그 말은 지은이의 작은 마음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그날 밤, 민호와 지은이는 별빛 아래서 서로의 옆에 앉았다. 그들은 오늘 한 결정이 자신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시장에 들어섰을 때 그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는 냉소와 경멸이 뒤섞인 시선을 받았다. 김 여사는 뚱뚱한 몸매와 굳은 표정으로 자기 가게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우리 시장이 언제부터 거지들과 그 거지들을 옹호하는 경비원들까지 받아주는 곳이 된 거야? 시장 관리자는 뭐 하는 거야? 이런 꼴로 어떻게 누가 장사하고 싶겠어? 김 여사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부추겼다. 맞아. 이대로 계속 둘 수는 없어. 경비원은 질서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일에나 참견하고 있어. 민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평소처럼 일을 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박 여사의 가게 앞을 지나갈 때 박 여사는 민호를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 옳은 일을 해.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인 말에 흔들리지 마. 박 여사는 3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여자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민호를 보면서 진심으로 말했다. 민호 씨, 나는 당신이 한 일을 믿어요. 당신 같은 사람 없으면 누가 나서서 정의를 지키겠어요. 박 여사의 말은 민호에게 힘을 주었다. 그는 박 여사에게 감사를 표한 후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는 폭풍우가 여전히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시장 관리자인 이 씨가 나타났다. 그는 위험 있는 외모를 가졌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김 여사에게 불려갔다. 이 씨, 저 경비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시장이 엉망진창이 되고 손님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당장 해고시켜 주세요. 김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씨는 민호를 돌아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다. 민호 씨, 당신은 여기서 오랫동안 경비로 일했지?
그런데 어젯밤 일은 대체 뭐지? 그거지에 편을 든 게 사실인가?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그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그 애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든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호의 대답에 이 씨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김 여사를 봤다가 다시 민호를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분명히 그는 한쪽에서는 상인들의 이익을, 다른 한쪽에서는 민호의 정의감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김 여사는 계속해서 압박했다. 이 씨, 빨리 해결해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날 거예요. 경비원이라는 사람이 질서도 못 지키고 남의 일에나 간섭하다니.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자신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마침내 그는 민호를 보면서 엄격하게 말했다. 민호 씨,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네? 그 아이를 내쫓든지, 아니면 스스로 사표를 쓰든지. 결정을 내리게. 이 말은 민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민호는 지난 4년 동안 자신이 살던 곳이나 마찬가지였던 시장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이 씨를 쳐다보며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떠나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의 답변에 이 씨는 당황했다. 이 씨가 다시 말을 하기도 전에 빵집 주인 박 여사가 끼어들어 말했다. 이 씨, 민호 씨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에는 돈만 아는 차가운 사람보다 민호 씨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박 여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졌다. 하지만 김 여사는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면서 냉소적으로 말했다. 두고 보세요. 착한 척해봤자 얻는 게 뭔지. 민호는 누군가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었을 때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자신의 결정이 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은이를 더 어려운 상황에 놓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민호는 지은이와 함께 한강변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강물에 비쳐 반짝거렸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파도가 해변을 부드럽게 때리는 소리만 들렸다. 지은이는 민호에게 기대어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슬퍼했지만 민호의 따뜻함과 위로 덕분에 훨씬 더 편안해 보였다. 아저씨.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때문에 아저씨가 시장에서 쫓겨나셔야 했는데 혹시 후회하시진 않으세요? 민호는 살짝 웃으면서 강을 바라봤다. 아니. 지은아. 후회하지 않아. 때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해. 하지만 그건 언제나 그만한 가치가 있어. 민호의 답변에 지은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안심과 보호를 갈구했다. 민호는 그 마음을 느끼며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무렵 멀리 떨어진 고급 저택 안에서 지은이의 아버지인 박 씨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젊은 여자와 갓난아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박 씨는 고뇌에 찬 눈으로 사진을 바라봤다. 그는 아내와 지은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날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야망과 바쁜 일상은 그를 가족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아내가 죽자 그는 고개를 돌렸고 한때 돌봐주기로 약속했던 어린 딸을 외면했다. 그 애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박 씨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냉혹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지은이의 환영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지 몰랐다. 그의 괴로움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매일 밤 사진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탓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지은이를 데리고 새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기로 했다. 그는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지은이와 함께 강을 나서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 남자는 민호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강렬하면서도 고뇌가 가득한 눈빛 때문에 민호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지은아, 박 씨는 지은이를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곧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시선을 피했다. 민호는 소녀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지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당신은 누구시오? 민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은이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박 씨입니다. 지은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민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지은이를 쳐다봤지만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옷자락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민호는 박 씨를 다시 보면서 의아한 듯이 말했다. 만약 당신이 지은이의 아버지라면 왜 그녀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떠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었소? 박 씨는 고개를 숙였다. 마치 민호의 질문이 그의 자존심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발 제게 기회를 주세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지은이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와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디 있었죠? 제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어디 있었냐고요? 저는 아저씨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저씨도 저 필요 없을 거잖아요. 지은이의 말은 박 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는 앞으로 나섰다. 차분하게 말했다. 박 씨, 정말로 후회하신다면 시간이 당신을 증명할 겁니다. 지은이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아빠는 강요하지 않을 거야. 네가 아빠를 받아들일 때까지. 아빠는 기다릴 거야.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민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이번 만남이 지은이뿐만 아니라 박 씨에게도 힘든 도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박 씨가 떠나자 민호는 지은이에게 돌아서 부드럽게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작은 희망이 엿보였다. 박 씨와의 만남 후 민호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임시변통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이제 그에게 지은이가 생겼으니 말이다. 그들에게는 따뜻한 집과 안정된 삶이 필요했다.
박 여사의 소개로 민호는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지역 사회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선 식사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돕고 노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민호는 처음 일한 날부터 따뜻함과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센터의 고위 관리자인 한 씨는 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까다로운 사람으로 유명했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했으며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민호가 노숙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러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한 씨는 그의 말을 자르고 말했다. 민호 씨, 당신 아이디어는 좋아 보이는데 이런 일을 할 만큼 경험이 있어. 우리는 단지 입만 살아있는 영웅 노름이나 하러 온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 씨의 말에 민호는 당황했다. 비판에 익숙했지만 노골적인 경멸은 그에게 압박감을 주었다. 민호는 숨을 크게 쉬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한 씨,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진심과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씨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알았소. 어디 한번 지켜보지. 하지만 기억하시오.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당신에게는 두 번째 기회란 없을 거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민호는 쉬지 않고 일했다. 그는 자선 식사를 계획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나섰다. 지은이는 늘 그의 곁에서 작은 일들을 돕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하지만 어려움은 한 씨가 민호를 방해하려 하면서 시작되었다.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회의에서 한 씨는 갑자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민호 씨의 프로젝트는 너무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데 비의 효과는 미미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이유로 공공의 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한 씨의 말에 민호는 당황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그의 능력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몇몇은 수근거렸다. 어쩌면 한 씨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민호 씨는 경험이 부족하잖아. 저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맞아요. 이 프로젝트는 너무 커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민호는 회의를 마치고 센터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박 여사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따뜻한 빵을 가져다 주었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민호 씨, 낙담하지 마세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은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박 여사는 민호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당신의 진심을 믿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민호는 힘을 얻었다. 그는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지은이도 그의 손을 잡고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함께 이겨내자. 민호는 다시 한번 집중해서 센터를 위한 행복 나눔 축제를 기획했다. 축제는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에 센터의 활동과 사명을 알리는 행사였다. 민호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스폰서를 초대하고 센터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부스를 마련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민호는 박 여사의 도움과 지은이의 응원 덕분에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한 씨는 그를 깎아내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행사가 가까워지자 한 씨는 민호가 자선 기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민호와 센터의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민호는 자신의 노력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기에 재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는 한 씨에게 직접 대면할 것을 요구했다. 비상회의에서 그는 한 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 씨는 침착한 척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민호는 직원들 앞에 서서 말했다. 저는 믿음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이 늘 최고의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저에 대해 의심이 있다면 모든 문서와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호의 확고한 태도에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 회의 후 소문은 잠잠해졌고 한 씨는 더 이상 민호의 명예를 깎아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민호는 지금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마주할 것이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다. 행복 나눔 축제가 다가왔다. 민호와 그의 동료들은 쉬지 않고 일했다.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불안한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한 씨가 계속해서 센터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호가 기금을 횡령했다는 소문은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몇몇 주민들은 불신을 표했다. 그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로 누굴 도왔다는 거야. 자선단체에도 속임수가 많다니까. 어떻게 속을 알겠어. 반면에 민호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는 민호 씨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센터에 갔을 때 그는 항상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어요. 겉만 보지 말고 결과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거짓 소문만 믿지 말고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민호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민호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밤을 잠들지 못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축제는 한강변의 넓은 공터에서 열렸다. 아침 일찍부터 다양한 부스가 설치되었고 활기 넘치고 생기가 가득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모두들 축제를 즐기는 듯했다. 지은이와 어린 자원봉사자들은 홍보물을 나눠주고 손님들을 안내했다. 지은이는 평소 보기 드물게 밝고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축제가 한창 무르익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리가 나타나 민호와 센터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거짓의 소가 넘어가지 마라. 좋은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일부 시위대는 민호와 센터가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호는 차분하게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분명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이해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소문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의심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센터가 해온 일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민호의 연설의 주변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시위대는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한 시위대가 큰 소리로 외쳤다. 투명하다면 지금 바로 모든 재정 기록을 공개하시오. 누가 그 기록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보장해. 민호는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한 일들을 봐주세요. 노숙인들에게는 임시 거처가 제공되었고, 고아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결과가 아닙니까? 민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노파가 앞으로 나섰다. 저는 센터에서 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굶주림을 잊을 수 있었어요. 나는 민호 씨를 믿습니다.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민호는 모든 재정 기록과 자선 활동 보고서를 대형 화면에 공개했다. 그는 각 항목의 지출과 기부금을 설명했다. 시위대는 조용해졌고 더 이상 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한 씨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민호를 해치울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자 많은 주민들이 민호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 노인이 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이 필요한데. 지은이는 민호 옆에 서서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아저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지은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여정 중 일부일 뿐이야. 모두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저녁이 되자 민호는 지은이와 함께 한강변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호는 강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서울의 밤은 나의 시작점이었고 그 시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 그때 민호는 센터 앞에 놓인 작은 나무 판자에 이렇게 적었다. 선행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의 이야기는 선의로 가득 차 있었고 믿음과 공감의 힘을 보여주었다. 한때 무시받던 소녀인 지은이는 새로운 가족과 더 밝은 미래를 찾았다. 그것은 민호의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동과 선한 마음 덕분이었다.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삶을 바꿔놓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